네, 6월 15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시간이 일단 지나갔습니다. 시장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금리 동결이 일단 결정이 됐는데 이 스탑이 아니고 퍼즈의 관점이라는 게 아주 선명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매파적인 동결인데 이 매파적의 수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매파적인 수위와 관련해서는 거의 최고조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15개월 동안 10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었는데 그 연준의 긴축이 일단 중단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탑이 아니고 퍼즈,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의미 부여가 됐고, 너무 빨랐잖아요. 사실 1980년대 이후, 다시 말해서 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확인되면서 40년 만에 이 최고 수준으로 가장 빠르게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진행을 했는데, 뭐 제롬 파월 의장도 오늘 얘기를 했지만 자기들이 예측한 거 다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도 했고 실패를. 그래서 지금 막 계속 올리는 것보다 일단 조금 바라보면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15개월 동안 진행했던 이 긴축의 효과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될지, 그걸 조금 탐색하는 시간을 한 달 정도 갖는다라고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그리고 9월에 이제 FOMC 때 금리를 0.25% 포인트씩 다 해서 두 번에 걸쳐서 0.5% 포인트가 이제 인상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5.75% 포인트로 금리 상단이 맞춰지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조금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금리 상단이 설정이 되고, 그렇게 기대했던 금리 인하 이슈는 올해 발생하기, 웬만해서 시장 경제가 갑자기 개선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핵심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보기에는 포인트는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연준이 목표치, 인플레이션 타겟 레이트 2%를 강조를 했다라는 거, 이걸 첫 번째로 뽑을 수 있고, 목표 금리 2%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추가적인 평가를 가능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좀 지켜보기 위해서 동결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포인트는 올해 안에 추가로 두 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점도표상 연말의 중간값이 5.6%예요. 이게 3월에 5.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두 번 이상은 인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두 번 인상하면 딱 맞춰지니까, 그래서 연내 두 번 인상, 아마도 7월 FOMC 그리고 9월 FOMC 때 결정이 될 거고, 또 8월 잭슨홀 미팅이 또 있어서 그때 또 어떤 멘트가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반응을 할 겁니다. 아마 작년 8월 잭슨홀 미팅 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한창 소폭이지만 증시와 비트코인이 서머 랠리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굉장히 허키시한 이 매파적인 멘트를 잭슨홀 미팅에서 날려주면서 시장이 그때 또 주저앉았었죠. 그래서 일단 7월에 금리 올리고 8월 잭슨홀 미팅 한번 봐야 되고, 9월에 또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라면 일단 올해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서 이야기한 금리 인상 목표치는 달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다, 이런 결론 도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한 세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상황이고,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올해 금리 내린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금리 인하 부적절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짚어봤던 것 중에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바라보는 연준의 두 가지 관점, 매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연준의 타겟 레이트 2%의 2배 이상이다. 이게 매파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동일한 상황이지만 비둘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면 그래도 고점 대비 절반은 떨어진 거다. 어떤 부분에 얼마나 방점이 찍혀질까가 관건이었는데, 비둘기들의 요구,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하면서 매파들의 입장 어마어마하게 싹 다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파적 동결인데, 사실 저는 그냥 보면서 이럴 거면 그냥 인상하지, 뭐 차라리 올려버리지, 뭐 이렇게 동결한다고 하면서 시장을 짝사 이렇게 죽쓰게 만들어, 뭐 이런 생각도 얼핏 좀 처음엔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근데 재밌는 포인트는 뉴욕 증시가 이 3대 지수가 다 하락 마감한 게 아니고 혼조세로 보였었거든요. 그게 또 왜 그런지를 보면 이 연준의 경제 전망 요약 내용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낙관적인 시그널을 주입시켜 줬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올해 연말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조금 소폭 완화가 됐고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는 소폭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둔화될 것으로 연준은 예상을 하고 있고 실질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조금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성장은 나아지고 연준이 딱 바라는 그런 그림이 아주 큰 폭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의 연말 전망치가 지금 나와줘서 이게 그냥 시장을 어느 정도 살짝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막아줬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쉬운 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의 흐름은 그냥 훅 빠져져 버렸습니다. 지금 25,000달러 아래 자리하고 있고 25,000달러 지지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200주 이동평균 사실 강세 랠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200주 이동평균을 지켜주는 건데 일단 빠졌어요. 일단 200주 이동평균도 지지를 못 받고 있고 당연히 20일 지수 이동평균도 지지를 못 받아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 지지 라인이 지금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달러 한번 찍고 올지 아니면 3만 1,000달러로 나아가는 모멘텀이 형성이 될지 이걸 좀 우리가 그 방향성을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분위기가 썩 좋진 않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상황 분위기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켓 오페드의 분석도 딱 그래요. 황소들이 지금 접점에서 매수하고 있는데 곰들이 계속 매도를 하니까 이게 돌파가 안 돼. 그러니까 곰과 황소의 대결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래서 이 지금 사실상의 박스권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300달러를 뚫어내면 31,000달러를 향한 랠리의 시작 가능성이 이제 나오는 거고 25,200달러 밑으로 빠지는 게 고착화가 된다라면 2만 달러 폭락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조금 더 가까운 상황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캡틴 파이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금 데일리 차트인데 지금 7개월 동안 지지가 됐었던 중요 지지 라인이 이번에 이탈된 거야. 이탈된 거라서 사실 좋은 시그널은 아니야.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기 패턴에 지금 하단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꼴이 보이시죠? 받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하면 다시 말해서 26,700달러 위로 반등을 해준다라면 31,000달러 가능해. 그런데 여기서 더 빠져준다라면은 두 가지 지금 지지 라인이 붕괴가 되는 거기 때문에 2만 달러에서 22,000달러까지도 폭락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이게 조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추매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전히 이 웨지 패턴 상단에 자리하고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거는 지금 주간 차트다. 주간 차트에서도 지금 이렇게 웨지 패턴이 형성되고 있네요. 그래서 21주 지수 이동 평균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21주 지수 이동 평균은 보통 통상적으로 이 불마켓 라인으로 불리니까 여기서 지지만 잘 확인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 종가 마감 상황이 중요한 거죠. 이 위에서 살짝 한 26,000달러 정도로만 올라서 주면 요걸 이제 요 상황 지지받고 뚫고 반등하는 상황 요걸 기대해 볼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RSI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강세장의 주요 구간에서 RSI가 이 50에서 55 범위가 유지됐을 때 이후에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했었어. 이번엔 어떻게 될까? 뭐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데 곧 강한 반등할까? 아니면 이번에 좀 다를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상황들 좀 비슷하게 갔으면 좋겠죠. 네,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올해 1분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물론 1분기 때 석 달 내내 반등을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60%가 빠져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록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피델리티 이 세력급 금융 레거시 금융의 상징들이기도 하고 일단 블랙록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2대 은행 피델리티, 비트코인의 거의 이제 목숨 건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401k에 비트코인을 옵션으로 집어넣고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을 해왔고 수년 전부터 채굴한 비트코인을 그대로 홀딩하고 있는 존재 피델리티입니다.
그런데 얘들의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이게 지금 2021년도 거라서 지금 상황은 아닌데 약간 지금 최근 거를 제가 찾아보려다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과거에 거 있길래 갖고 왔어요. 이전 상황을 보면 이게 빨간색이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고 주황색이 비트코인이고 이게 파란색이 블루 라인이 지금 나스닥이거든요. 근데 보면 사실상 비트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동일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출시가 안 된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상 비트코인 투자와 거의 동일한 효과, 그러니까 돈을 투자금을 잃더라도 아니면 투자해서 수익을 내더라도 거의 동일한 상황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과 기관들이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47,000%가 증가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분을 산 걸 보니까. 참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세력 자본들, 글로벌리스트들의 움직임, 그나마 그래도 이 친구들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블랙록이나 이런 거대 자본인데 그래도 표면화돼 있잖아요. 겉에 들어와 있잖아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고. 이게 드러나 있지 않은 글로벌리스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47,800% 넘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분 보유량이 증가했어요. 지난 분기 대비 1분기 때. 총 자산 운용 총 자산이 2,330억 달러고 운용 자산만 3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두 번째 규모의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분을 4대 주주에 지금 4대 주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만 이렇게까지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지분 분량이 늘어났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사실상의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다. 세 번째가 지금 블랙록이잖아요.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대 주주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지분을 6.24%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억 5,600만 달러 돈으로 따지면. 피델리티도 대단합니다. 28,982%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분 1% 가지고 있고 지금 탑 10 중에 아홉 번째 스테이커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왜 이런 사람들, 특히나 이제 보세요. 모건 스탠리도 이름을 올리고 있잖아요. 뱅가드. 왜 이런 세력급 자본들, 이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자본시장인 미국에서 이 시장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자본기관들이, 은행 대형 기관들이 왜 비트코인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을까? 투자 비율을 이렇게까지 47,000%, 28,000%, 이 이유는 뭘까? 물론 올해 1월부터 한 석 달, 넉 달 계속 비트코인이 반등해주면서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로 봤을 때 60%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최근에도 비트코인 적정 가격과 관련해서 JP모건이 분석한 것도 재밌었죠. 45,000달러가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들은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고 비트코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현물 투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비트코인 암호화폐 직접 투자, 이 스팟 마켓에 투자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를 해도 거의 효과는 동일하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현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상장 기업이잖아요. 이런 상황들 참 재밌게 느껴집니다. 여기에다가 찰스 슈왑, 피델리티 이런 곳은 시타델 이런 세력급 대형 자본 세력들,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EDXM 만들어 버렸잖아요. 진짜 이게 어떤 그림으로 퍼즐이 지금 맞춰가고 있는지 우리 같은 개미들은 이런 뉘앙스들을 잘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도 이제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더 내셔널 뱅크 오브 캐나다, 이거 캐나다 국립은행 이름은 그런데 캐나다 중앙은행 아니에요. 이 캐나다에서 6번째 상업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은행 중에 6번째 규모 대형은행인 거죠, 캐나다에서. 그런데 올해 1분기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스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재밌죠? 재밌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대형은행들은 올해 초에 이런 투자를 했을까? 특히 비트코인이 60% 하락한 상황에서 재밌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번 강세장에서 이 주도하는 메타는 홍콩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메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홍콩이 워낙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 산업 친화적인 스탠스를 정책적으로 보여주면서 블룸버그가 올해 3월에 그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빠르면 2분기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홍콩에서 출시될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2분기는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어서 과연 6월 안에 나올지는 좀 빠른 느낌이 들고, 확실한 건 저도 거의 확실하다고 느끼고 기대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홍콩에서 분명히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지 않을까. 지금 홍콩 정부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보면 너무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사실 미국을 제대로 한 방 먹이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들어간 자본을 빼올 수 있는 가장 이 파워가 높은 방식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해 버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홍콩에서 출시됐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출시 첫날 몰렸던 자본의 양이,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됐을 때보다 더 많은 자금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 이런 존재들, 이런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된다. 그러면 이런 자본들을 어디다 투자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얘들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못 하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출시를 미국 SEC가 계속 거부를 하니까 지금 비트코인 투자와 거의 동일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스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나 많이, 액수 보세요. 이렇게나 많이 탑 10에 올린, 와, 뱅가드, 블랙록,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와 진짜 뭐 난립니다. 모건 스탠리, 피델리티, 토로소도 있네. 뭐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있으면 단기적으로 뭐 금리 이슈에, 뭐 SEC 미국 규제 이슈에 시장이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큰 판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 좀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